네, 오테라 오늘의 테슬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5시에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오테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5시에 테슬라의 기업 분석, 테슬라의 펀더멘털 분석, 테슬라의 주가가 어느 정도인가, 시장의 평가는 어떤가, 이외에도 애플, 구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테크 기업들의 펀더멘털 분석을 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역시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의 거리가 좀 가까워졌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좀 공간을 좀 옮겼죠. 그렇죠. 저희가 새로운 공간 여러분들 약간 낯설죠. 저희의 이 같이 나오는 투샷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투샷을 보시고 계신데 저희가 이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소리가 너무 울린다. 어디 뭐 창고에서 방송하냐. 사실 창고에서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조금 더 작은 공간으로 옮겨서 그러면 소리가 좀 덜 울리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구독자분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박사님? 노력하는 건 맞죠. 불철주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불철주야죠. 우리 박사님 또 준비하시느라 밤 늦게까지 막 자료 찾으시고 네. 잠도 못 주무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막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죠? 잠은 잡니다. 근데 많은 시간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그쵸.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하시는데, 그쵸.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벌써 20분이 넘게 들어오셨고, 저희가 지난 월요일 라이브 때 무려 160명이, 네. 그쵸. 기록을 160명 이상 함께 방송을 보시고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고, 네. 그쵸. 그런 댓글 보실 때마다 어떠세요, 박사님? 힘이 나죠. 사실 그런 거 못 보면은 이제 준비가 소홀해지는 거죠. 아까는 부담스럽다고 하셨잖아요. 부담스럽다는 게, 이 구독자분들의 부담스럽죠. 다른 데서 니드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죠? 5시에 궁금하신 약속을 걸. 꼭 지켜야 된다는 느낌도 있고, 다른 데랑 약속했다가도 빨리 끝나고 일로 와야 되는 뭐 이런 부담 말씀하는 거고, 책임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또 구독자분들께 또 새로운 걸 들려드려야 된다. 이런 네. 책임감이 우리 박사님이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궁금한 점, 또 저희에게 알고 싶은 점, 그런 것들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되겠죠? 처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조태구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사실은 미션을 드렸잖아요. 구독자분들 너무해. 3,000명을 돌파해야 된다. 일주에 1,000명씩 늘어야 저희가 그런 속도로 가야 되는데 속도가 약간 둔화되면서 지금 몇 명이죠 저희? 2,770명 정도? 네. 아직 3,000이 못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더 힘이 필요해요. 구독자분들.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해 주시고, 계정 분명히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하나만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계정 막 3, 4개 계신 분들은 다 또 그것도 다 구독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3,000명이 넘죠. 그죠? 네, 맞습니다. 3,000명 안 넘어요, 잘. 그쵸? 네, 저희가 약간 정체기가 오면서 약간의 이 깔딱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요거를 또 돌파하면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박사님과 밀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또 보이실 겁니다. 뭔가 새로운 책이 있네? 라고 하시고 네. 보이시죠? 자, 이게 드디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박사님의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현물로 들고 보게 되는데, 자, 챗 GPT와 오픈 AI가 촉발한 생성 AI 혁명. 네, 제가 이 책을 지난 겨울에 준비를 해서 출판사 제안을 받아서 네. 지난 겨울에 준비를 했고, 도저히 바빠서 혼자서는 또 쓸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17년부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달 모여서 정말 출석률도 거의 100%에 가깝고, 이야. 그분들하고 같이 항상 영어 아티클을 읽고서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저는 물론 이건 자만감 속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1부하고 2부하고 3부 구성을 보면 지금까지 나온 한국어로 된 챗 GPT라든지 이런 생성 AI 된 책들 중에서 가장 풍부하고 깊이 있고 또 저희가 이거를 문과생들을 위해서 저 같은 문과생들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또 이해하기도 또 쉽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책들 보면 활용법 이런 것만 적혀 있잖아요. 그쵸. 이것도 활용법이 있긴 있어요. 3부에 아주 조금. 근데 좀 색다르게 그걸 구성해 봤고 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어떤 산업 변화가 일어날지, 교육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마케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일자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의료 산업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식으로 또는 검색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소셜 미디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해서 각 섹터별로 어떤 변화들도 살폈고 좋네요.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썼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 챗GPT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한계점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썼고요. 활용법은 복세 편사를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업무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뒷부분에 두껍게 하지는 않고 좀 얇게 했지만 그러니까 깊이 있고 폭넓고 그래서 좀 자기 자랑을 하게 됐는데 생성 AI 혁명 여러분들 많이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교보문고 아니면 뭐 그런 책 알라딘, 알라딘, 예스24 예스24에 가셔가지고 생성 AI 혁명 딱 검색하시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박사님의 아까 말씀하셨죠. 이 문과생들 저 같은 문과생들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게 네. 잘 쉽게 풀어서 써주셨다고 하니까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들.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책 읽고 책 읽은 내용에 대한 소감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넘어가면 저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또 컨퍼런스 하시잖아요. 네네. 이 컨퍼런스. 책과 관련해서 책 주제를 좀 포괄적으로 네. 좀 더 조금 또 색다르고 또 임팩트 있게 해서 컨퍼런스를 4월 6일 날 준비를 했습니다. 목요일이고요. 오후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책 저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북토크는 아니고요. 정말 세련된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서 깊이 있게 이 저자들이 또 현장에서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런 내용으로 꾸며서 발표 내용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이 컨퍼런스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컨퍼런스 오실 수 있냐? 더 코어 미디어 THE 더 코어 CORE 미디어 여기가 이제 제가 주로 글을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곳이거든요. 예, 더 코어 미디어에 오시면 여러분들 거기에 신청할 수 있는 티켓팅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4월 6일 목요일에, 그렇죠? 4월 6일 목요일에 코엑스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박사님의 새로운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소감도 남겨주시고 독후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박사님이 워낙 바쁘신데 책도 쓰시고 또 행사도 준비하시고 저희 또 오테라도 함께 하시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또 벌써 36분이나 들어와 계신데 우리 박사님께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 많이 지금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힘을 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뉴 스튜디오에서 박사님과 얼굴을 맞대고 네. 이렇게 하는 오늘 또 새로운 이 오테라 시간입니다. 그러면 스포츠 중계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화면을 딱 보고 있는데 뭐 말씀드리는 순간 이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계하는 것처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 오테라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유인님도 들어오시고 R로 시작하는 이 어려운 아이디를 쓰시는 분들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오테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주가 흐름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어땠느냐? 무려 2.5%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193달러 88센트에 거래를 마쳤는데 뉴욕 시장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은행권 리스크, 실리콘밸리뱅크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 잦아들고 채권 시장도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이었는데 그게 또 안정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그러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또 약간씩 최근에 뉴욕 시장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술주나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도 덩달아서 같이 상승세가 나왔고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네, 반도체 회사, 미국 반도체 회사. 메모리 반도체 회사 그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되게 안 좋았는데 시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아, 그러면 이 정도로 안 좋았으면 이제 최악은 이게 아닌가? 최악은 지나지 않았을까? 라는 심리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황이 이제는 최악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7%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러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가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이번 실적은 저점을 찍고 성장세를 기록할 거로 본다. 이러면서 반도체 시장이 2025년쯤 가면 아직 좀 남았지만 2025년쯤 가면 슈퍼 빅사이클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뭐 2026년 테슬라의 좋은 성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시장 분석하는 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JP 모건은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번 네네. 주에 시장 보고서를 냈는데 2023년 고점을 이미 지났다. 아, 그랬나요 또? 네, JP 모건은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2023년의 고점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그러니까 페드가 뭐 이자율을 계속해서 올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전제 조건은. 물론 지금 페드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게 형성이 되고 있지만 JP 모건은 페드가 계속해서 올해 피보턴을 하지 않고 이자율을 올릴 거라고 보고 있는 전제 속에서 고점은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가마다 조금 이러한 요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이건 JP 모건이니까요. JP 모건은 그렇고 반도체 시장에 국한해서 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은 좀 반응을 보였고요. 이러면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AMD, 엔비디아, 램 리서치 이런 미국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2%, 마이크로소프트도 2%, 아마존이 3%, 알파벳은 조금 0.3%, 테슬라 아까 보셨듯이 2.5%, 넷플릭스도 2.6%.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종목이랑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주간 단위로 볼까요? 최근에 한 5거래일 정도 보면 테슬라 주가 보시면 좀 들쭉날쭉합니다. 네, 플럭트레이션이 되게 심하죠. 네. 일단은 190달러 선을 기준으로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좀 반복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190달러대에서 현재는 좀 머무르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면서 웨드부시 아까 뭐 JP모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웨드부시 쪽에서는 보고서를 냈어요.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테슬라가 새로운 가격대에서 좋은 포지셔닝을 잡고 있어서 올해 수요가 공급을 웃돌 것으로 본다라고 웨드부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25달러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사실 오늘 제가 몇 가지 전문 분석 바클레이즈라든지 이런 데를 가져왔는데 시디뱅크라든지 CD 거기서도 대부분 디맨드가 프로덕션을 초과할 거라고는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소개시켜드리면서 이번 월요일날 했던 1, 4분기 실적 전망과 거기에 따른 주가 전망을 해왔는데 제가 좀 오늘 보완해서 추가적인 자료들이 이번 주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좀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까지 확인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영향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은 우리 시장은 오늘 꽤나 좋았습니다. 코스피도 0.45% 올랐고 코스닥도 0.8% 정도 오르면서 좋은 모습인데 아까 엔비디아 반도체가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그동안 못 가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도 가고 반도체도 가니까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러면서 일단은 이번 주에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가 이제 내일이면 끝이잖아요. 그런 상황도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테슬라 주가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해봤고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박사님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1, 4분기, 1분기에 이 테슬라 실적 전망하고 주가 전망을 해봤잖아요. 거기에 보충하실 게 오늘 좀 있다고. 네, 오늘 보충할 것이 있어서 이 프로덕션 부분에서 지금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즉 딜리버리라고도 하는 세일즈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 좀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후반부에는 BYD하고 리비앙하고 루시드를 살펴볼 건데요. 이걸 살펴보는 좀 맥락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테슬라 자체만을 좀 살펴봤어요. 테슬라의 버티컬한
이 수직적인 통합 능력들, 예를 들면 리튬에서부터 리튬 리파이너리까지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생산 공정의 혁신들, 그리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 비즈니스라든지, 그리고 또 이것을 위에서 싸고 있는 뭐 직접적인 테슬라의 관련 기업은 아니지만 이 스페이스X에서의 어떤 사업들 이런 것까지 좀 살펴보면서 테슬라를 주변으로 좀 또는 일론 머스크를 매개로 하는 주변의 어떠한 기업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심이었다라면, 이제는 테슬라의 주가는 근데 여기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경쟁사가 얼마나 바짝 쫓아오는가에 따라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라든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은 테슬라도 이야기하지만 테슬라 경쟁사들을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 BYD하고 리비앙하고 루시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BYD는 아직까지는 중국을 넘어서서 뭐 호주라든지 인도네시아 정도 나가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본토를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뭐 경쟁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잠재적 경쟁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테슬라에게 있어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비앙하고 루시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제2의 테슬라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리비앙하고 루시드가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결론 알려주네요. 예, 오히려 테슬라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포드나 GM이나 폭스바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한번 포드나 GM이나 폭스바겐이 지금 어떻게 시장을 준비하고 있고 테슬라하고 겨루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지는 다음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좀 포함하여 리비앙이나 루시드나 BY 지금 6개 기업 말씀드리는 거죠. 포드, GM,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다음에 BYD, 리비안, 루시드가 테슬라의 주식에 영향을 분명하게 미치는 기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리비안하고 루시드 주가가 하락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왜 루시드하고 리비안이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기. 물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리비안하고 루시드의 주식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 마음이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도 아주 작은 희소식은 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희소식. 근데 저는 말씀해주신 회사들 궁금한, 현대기아는 없나요? 현대기아차는 뭐 아직까지 테슬라를 위협하는 수준까지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왜 GM하고 포드를 꼽았냐면, GM하고 포드는 이제 미국에서 정치적 영향력도 대단히 높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문조사 단위에서 막 설문을 해가지고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 테슬라 소유자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언론에 테슬라는 공화당 사람들만 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내보내게 하려고 사회적 로비를 한다든지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지 정책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제품에서의 경쟁력도 좋지만 이러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힘 또한 그 100년이 다 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막강하다는 부분들이 있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게 지금 전기차 부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쟁군으로 들어오지가 않고 있고요. 근데 폭스바겐은 전사적으로 아우디 같은 건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을 안 만들게 하겠다고 하는 등 폭스바겐은 그 디젤 게이트 이후로 전사적 목표를 전기차와 소프트웨어에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뭐 굳이 경쟁 상대를 확대한다면 오히려 스텔란티스, 즉 과거에 크라이슬러하고 피아트하고 푸조하고 시트로행이 합병한 이 스텔란티스도 경쟁군으로 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군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유럽 시장에서 그리고 또는 중국 시장에서 GM 같은 경우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서 힘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폭스바겐도 뭐 당연히 중국에서 매출이 대단히 높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작동하는 기업들이죠. 여기에서 앞으로 전기차 경쟁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월요일에 했던 1사분기 주가 전망, 실적 전망 같은 거 보충을 좀 해드리겠고요. 경쟁사들 이제 하나씩 또 비교를 해보는 순서인데, 말씀드리는 순간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60분이 넘는 분들이, 6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고요. 행복한 인생님, 저에게 슈퍼챗을 쏴주셨던 행복한 인생님, 아직도 저는 기억해요. 저희의 첫 슈퍼챗이었죠. 행복한 인생님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이선균 님도 오셨습니다. 이선균 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욱 님도 테슬라보다 많이 만드는 경쟁사가 있다면
이라고 뭘 쳐주셨는데 없죠. 없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오늘 보시겠지만 테슬라가 양은 증가하는데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 나쁜 의미는 아닌데 그만큼 이제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정도가 되면 내년 정도 되면은 판도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쪽에서 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배터리 공장도 짓고 있고 신설 자동차 공장도 짓고 있고 벤츠도 예를 들면은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고 폭스바겐도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이 특히 폭스바겐이 급증할 거라는 전망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씩 다 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승욱님이 테슬라보다 많이 만드는 경쟁사가 있다면 그곳으로 갈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아직은 없어.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네. 오, 좋습니다. 태성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러면 1분기 실적 전망과 주가 전망 보충을 좀 해볼까요? 네. 보시겠습니다. 제 화면을. 우선은 뭐 지난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따로따로 한번 찾아봤었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유럽에서 1, 2월에 각각 얼마를 팔았는가. 근데 이제 1, 2월에 대한 지금 종합 통계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베런스에서 제가 이제 좀 찾았던 건데 테슬라의 곧 딜리버리 데이터가 온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테슬라가 딜리버리 데이터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분기 실적 발표 전에 네, 미리 합니다. 그 달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올해는 이번에는 3월이죠. 3월이 끝나면 이틀 뒤에 발표를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러면 4월 이번에 4월 2일이에요. 4월 그러면 2일인가요? 오늘이 목요일이면 이번 일요일 날 발표를 한다라는 거죠. 아, 이번 주말에? 예, 주말 아니면 월요일 날? 늦어도 월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딜리버리 숫자가 월스트리트 전문 기관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가 높으면 반드시 주가가 올라갔던 경향성들을 반복해 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언제 오를 거냐면 제가 예측하는 것은 월요일 날 오를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른 이유는 딜리버리 데이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즉 31일이 끝나고 나서 이틀 만에 나온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테슬라가 독특하게 그러니까 테슬라에서는 딜리버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예약된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생산해서 딜리버리만 하면은 이게 이제 세일즈라는 뜻이거든요. 그쵸. 세일즈라는 단어를 테슬라에는 딜리버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딜리버리 데이터가 나오기 지금 일주일도 채 남지 않다 보니 이를 추측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미 예상치를 내놨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그 수치를 확인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 제목도 베런스의 글도 보세요. 그러게요. 이 this number가 could lift the stock, 그러니까 주가의 주가를 가격을 올릴 수 올릴 있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7일 날 기사고요. 3월 Data 27일 is 날. coming soon. 네. 이렇게 요 베런스에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4분기 때 끝나고 어닝콜 끝나고 나서 기자하고 인베스터들하고 이 대화하잖아요. 컨퍼런스 콜하죠. 네, 컨퍼런스 콜 할 때 했던 말이에요. 컨퍼런스 콜 하면서 뭐냐면 디맨드가 자기네들은 확실하게 프로덕션을 과잉 초과하고 있다. far exceed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자신들의 오더, 그러니까 we currently are seeing orders 이 뭐냐면 생산력의 2배 정도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고 있다고 물론 일론 머스크가 조금 뻥이 있어요. 그래서 네, 100% 그쵸. 신뢰할 건 아닌데 2배 정도는 아니어도 분명하게 프로덕션이 증가하는 비율에 비해서 오더스, 그러니까 사전 주문의 그 비율이 더 크다라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거에서 최소한 추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의해서 1, 4분기가 작동이 됐다라는 거죠. 이건 4, 4분기 때 컨퍼런스 콜 할 때 나왔던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짜자잔 이제 나왔습니다. 짜자잔 예상치. 이건 월스트리트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기자간체들의 평균치입니다. 네. 평균치가 42만 대로 나왔어요. 1분기에 42만 대를 인도했다. 네, 인도 대수. 인도했다. 딜리버리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일요일 날 발표할 때 이번에 또 일요일 날은 주식시장이 열지 않으니까 그쵸. 42만 대를 테슬라가 초과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것이고 42만 대 미만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주가는 떨어진다. 네. 네,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저기 구독자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혹시 뭐 내가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럴 때는 원료는 피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초과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상치가 실제 판매하고 비교를 하면은 작년 1, 4분기 때 테슬라가 실제로 판매한 대수는 31만 대예요. 무려 이거 대비는 42만 대만 팔면은 35%가 증가하는 겁니다. 네, 그렇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4, 4분기 때 기록적인 판매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예, 지난 분기 때 판 것이 40만 5천 대예요. 이거 대비해도 4%가 증가했네요. 근데 전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월, 3월은 모르겠지만 1, 2월은 자동차 판매가 그렇게 좋지 않은 시기예요. 특히 1월 같은 경우에 중국은 지난번에 데이터 보셨지만 1월 데이터는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물론 그 전년도 22년 대비 1월 비해서는 증가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우리로 보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정이 있었잖아요. 큰 구정이 있기도 있었고. 하고 1월은 또 기간도 짧고 뭐 이러면서 매출이 많이 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도 대단히 작년 대비 기록적으로 중국과 미국과 유럽에서 테슬라가 매출 상승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근데 그 비율이 사실 한 30%대, 35%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2만 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42만 대라는 이 기준점에 의해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바이로 하고 올해 1년간 앞으로 1년간 주가가 어떻게 오를 것이냐 275달러로 오를 것이라고 되게 긍정 평가를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그리고 시디뱅크도 자기의 입장을 유지를 했는데 홀드라는 것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 원래 146달러를 예상 주가를 하다가 목표가를 하다가 196달러로 그래도 40달러 정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홀드라고 해서 입장은 바꾸지 않았지만 바이로 바꾸거나 셀로 바꾸지는 않았지만 입장은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갖다가 40달러라는 높여 삼았다는 거는 예, 50달러죠. 긍정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모건 스탠리도 바이라고 입장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220달러로 올해 내놨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36개인가요? 하여튼 그 기업의 평균치를 215달러 정도, 215.8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또 이 모든 투자자의 통계가 좀 맞는 건 아니고 유력한 데가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클레이스도 대단히 잘 맞추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주가 근데 물론 여기에서 300달러, 400달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떡상 간다 이런 기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올해는 주가가 막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 이유는 이 매크로 이코노믹스 때문이라는 거 말씀드렸었어요. 거시경제에 대한 컨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리 테슬라가 홀로 독주를 하여도 이 셀링이 있다, 즉 천장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 또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올해는 차곡차곡 모아가자, 매수할 때다.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의 행복한 인생님이 또 슈퍼챗을 놔주셨거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인생님 진짜 행복하실 겁니다. 인생. 그러니까 요 흐름들을 여러분들 보시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투자는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웨드부 씨도 지금 저희가 해드린 것처럼 가격 낮추고 해도 어쨌든 좋은 평가를 해줘서 뭐 목표 주가 225달러 아까 제시했었죠. 웨드부 씨도. 그러면 딜리버리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4월 2일일 거다. 아니면 늦어도 4월 3일 날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주가는 한번 요동을 친다. 근데 이제 4월 한 20일 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1, 4분기 공식적인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화면 보시면 지금까지 딜리버리는 그때는 이제 어닝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즉 프로핏은 어떻게 되는지, 매출은 레비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EPS라고 하는 어닝 퍼 쉐어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도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한 주당 어닝스를 갖다가 0.86센트라고 그러니까 0.86달러 즉 86센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교를 하면 작년 1, 4분기 때는 1.07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어닝은 줄어든다라는 걸 이들이 예측하고 있는 그렇네요. 이유는 이미 여기에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 프라이스 월을 했잖아요. 프라이스 가격을 컷을 했기 때문에 인하시킨 거. 가격을 인하시켰기 때문에 대규모적으로 가격을 인하시켰고 뭐 지금 2단계까지 지금 가격을 인하시켰잖아요. 그쵸. 이 가격 인하 때문에 이 마진, 이 프로핏 레이트는 분명히 떨어졌을 것이다. 프로핏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인 EPS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거다.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건 저희도 어느 정도 박사님이랑 얘기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저희도. 저는 20%대만 막아도 그러니까 10%대로 가면은 좀 주가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만약에 테슬라가 20%대에서 좀 유지를 해준다라면 이거는 선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 4분기 실적 보실 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 하나는 딜리버리스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어닝스를 봐야 되는데 어닝스는 4월 한 20일 전후에서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러면 어닝스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느냐? 프로핏 레이트를 평균 21%로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랑 21%? 저희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4, 4분기 때가 24%였고 작년 1, 4분기 때는 무려 33%였어요. 와, 엄청 높았네요. 네, 33%까지 그러니까 테슬라의 마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번에 1, 4분기의 프로핏 레이트가 21%까지 갈 거라고 예측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올해 내내 주구장창 약 21%에 머물 것이다. 유지할 거다. 네, 이러한 거 사실은 조금 기대치도 집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떻게든지 20%대는 맞추려고 노력할 거다. 왜냐하면 10%대로 가면은 사람들이 이 시그널을 안 좋게 읽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살 깎아서 많이 팔았다. 그렇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부분은 대단히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즉 테슬라가 20%대를 유지시켜 주느냐 안 유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의 주가 변동은 명확하게 이게 뭐 박스권 아니던 뭐 큰 충격으로 어닝 쇼크로 다가오던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진짜로 10%대 마진율을 내놓으면 제가 보기엔 어닝 쇼크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러면 주가는 그러니까. 대단히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딜리버리 때는 저는 42만 대를 5천 대를 넘기던 만 대를 넘기던 반드시 42만 대는 넘긴다. 그래서 긍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지만 안 되면 어떡하죠? 되겠죠.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를 예상치를 넘어설 거예요. 더 팔았다. 네, 그러니까 예상치를 넘어설 거기 때문에 이 주가에는 긍정 영향을 미칠 거고 어닝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 어닝 같은 경우는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프라이스 컷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볼 때는 테슬라를 볼 때는 월스트리트가 집중하는 것은 이 어닝 프로핏 레이트라는 거. 프로핏 레이트. 그러니까 마진이라는 거고 크로스 마진이라는 거고 순 마진이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대해야 되는 것은 에너지 비즈니스가 1, 4분기 때 어떤 실적을 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성장률이 좋거든요. 분기마다 2022년에 같은 경우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성장률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면 이 어닝의 하락을 즉 그로스 마진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있을 거다. 그러게요. 메워줄 수. 예, 왜냐하면 이거는 사전에 테슬라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스노우님이 네. 또 슈퍼챗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노우님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월요일 날 했던 거는 제가 이것저것 해서 데이터를 짜집기 한 거예요. 데이터를 짜집기 하고 그 다음에 물론 나왔어요. 평균 올해 앞으로 그러니까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30여 개 부분에 대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소개시켜 드렸는데 사실 유럽하고 미국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같은 순서대로 하면은 미국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유럽이죠. 이렇게 세 개 그 테슬라에게는 3대 시장 여기에서의 그거의 매출들을 뽑아보면서 되게 빠르게 1, 2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증가율이 40%인 곳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바클레이즈라든지 CD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내놓고 있는 딜리버리 예측. 인도대수 그래서 예측. 인도대수는 4월 2일 날 발표될 거다 또는 늦어서 4월 3일. 여기에 주가 반응할 거고 저는 조금 더 포지티브하게 걸었고요. 그 다음에 이 20일 전후에서 발표하게 될 테슬라의 1, 4분기 실적은 관건은 프로핏 레이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 지금 월가에서는 21%로 걸고 있고 네.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온다라면 대단히 크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고 만약에 테슬라가 10%대의 프로핏 레이트를 1, 4분기 때 기록하게 된다라면 네. 어닝 쇼크 수준까지는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주가가 그래서 한번 흔들리겠네요. 아니면 하여튼 어닝 쇼크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딜리버리는 많은데 매출이 하락할 때라는 것을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광고도 안 하고 대 언론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비판들이 많이 쏟아질 거예요. 비판 기사가 엄청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네, 결국은 제살 깎아서 물건 팔았다, 덤핑했다, 테슬라도 이제 뭐 다 됐다, 뭐 이런 이야기 막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가격을 컷을 했는데도 프라이스 컷을 했는데도 순이익률이 21% 정도에서 진짜 나오거나 21.5%가 나온다라면 뭐 생산력의 승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분명히 나올 거라니까 생산의 기적 뭐 이런 표현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쓴다라면 나올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저는 1, 4분기 때는 마진율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로 가면서 베를린 공장이라든지 상하이 공장은 휴직에 들어가서 세팅을 다시 하고 텍사스 공장도 지금 새로운 생산 공정을 그쵸. 본격화하는 것은 올해 중반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마진율이 높아지는 것은 오히려 하반기 쪽에 있다. 그러니까 즉 3, 4분기나 4, 4분기 쪽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별 프로핏 레이트를 본다라면 그래서 그때는 아마 상반기 때 떨어졌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 주가를 220달러로 보거나 230달러로 보는 거는 저는 매우 합리적인 목표 주가라고 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이 인도 대수 4월 2일 미국 시간으로 4월 2일이나 3일 뭐 일요일이나 월요일 이렇게 발표될 인도 대수가 42만 대 정도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은 그거보다 더 나올 거다라고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네. 42만 5천이든 43만이든 뭐 이 정도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근데 그것이 기록적인 생산량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기록적인 인도 대수인 거죠. 그리고 4월 20일 정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실적을 발표할 때 어닝 콜을 할 때 이제 마진, 프로핏 레이트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거 아마 질문 주신 분도 또 계셨어요. 저희가 설명도 드리기 전에 아이버님이 이익률이 몇 %면 시장 예측치에 맞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시장 주셨는데 예측치는 21%죠. 21%였는데 그거 20%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 그래도 재앙은 안 올 거다. 재앙은 안 올 거라는 재앙은 안 올 거고 21%보다 높으면은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근데 만약에 10% 앞자리가 바뀐다. 10%, 19%, 19점 몇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무래도 조금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언론들도 집중 포화를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네, 아이버브님이 그 소프트웨어 판매 부분은 어떻게 이번에 질문을 주셨네요. 나와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구해 볼게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월가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부문별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판매 대수는 얼마 정도가 됐을까? 차량에서 걷어들이는 매출과 순이익 구조는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됐을까를 하는데 작년 제가 4, 4분기 때 그 데이터를 보니까 에너지 부분은 쏙 빠져 있더라고요. 0이 아니라 0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건 아예 항목으로도 안 들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월가가 하고 있는 분석이 정확도가 매우 100%는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구하는 대로 1, 4분기 전에 아마 자료가 이거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올 거고 그 찾아봐야겠네요.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하면서 월가가 테슬라를 평가하면서 어느 기준에 좀 더 맞추고 있는가. 지금 사실은 월가가 맞추고 있는 거는 이 자동차 모델의 근본적인 판매량과 여기에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여기를 좀 더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기가 이것이 매출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고 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닝 시즌을 앞두고 어쨌든 계속 살펴봐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씩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박준모님 깊이 있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님도 아까 인사 주셨고 승욱님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테슬라에게만 들이대는 엄격한 잣대 이익을 제대로 내는 회사도 없는데 20% 이하냐를 논하는 곳들이 참 한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뭐 어느 부분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근데 이제 시장은 기준치를 정해놓고 월가의 기준치에서 얼마나 흔히 말하는 이 벗어나는가, 그렇죠. 벗어나는가에 따라서 언론이라든지 여론의 반응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반응도 있어 왔기 때문에 그쵸. 어쩔 수 없이 10%대를 기록하게 되면은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거는 저희도 뭐 네, 저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네. 해야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1분기 실적 발표 때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들을 박사님 한번 쫙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아, 좋았고요. 진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이제 일단 이번 주말에 아마 판매 대수, 인도 대수가 나올 테니까 그 수치부터 보고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찾아보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찾아주세요. 궁금하신 이야기들 많이 찾아주시고 이런 만약에 말씀해주신 인도 대수나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판매 부분 이런 거 자료 찾으셨다 그러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조댓구알 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퍼뜨려서 저희 이번 주말 전에는 꼭 3,000명 구독자를 만들어 보시죠. 네. 만들어 근데 봅시다. 저희가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이번에 드린 거예요. 이번 주말에 발표하는 딜리버리 숫자. 딜리버리 이거는, 인도 대수. 이거에 따라서 항상 작지만 진폭이 있었다 주가에. 그렇습니다. 네. 과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떻게 될까? 열공3분번님이 오테라 흥해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까 두 분 스노우님과 행복한 인생님이 실시간 라이브에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를 주시기 바라고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또 이야기 경쟁사들 비교하기 전에 최근 테슬라 뉴스들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박사님과 조금 간단하게 코멘트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뉴스 띄웠는데, 자, 월가, 저희가 말씀드린 거죠. 월가 테슬라 1분기 인도량 공개를 앞두고 매수라는 사인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죠. 오케이, 지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달 둘째 날 차량 인도 실적을 공개를 하는데 기존의 일정을 유지하면은 이제 4월 2일에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42만 대 정도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1분기 이 차량 인도량은 테슬라가 연초 차량 가격을 인하한 이후에 처음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죠. 투자은행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첫 번째 기사였습니다. 한국에도 기사가 나오는군요, 이렇게. 아, 네. 네. 빠른 기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한번 다시 강조를 해줬고요. 자, 다음은 자 저희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던 우리 캐시 우드, 네. 캐시 우드 누나가 테슬라를 좀 팔았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은 지난 미국 시간으로 23일에 캐시 우드가 테슬라 주식 거의 14만 주 정도를 처분했답니다. 우리 돈으로는 한 349억 정도, 2,684만 달러 정도를 팔았는데 아크 이노베이션 ETF랑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에서 테슬라 주식을 한 14만 주 정도 팔았답니다. 근데 대신에 뭘 샀냐?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샀고 그 다음에 힌덴버그 리서치가 공매도 엄청 때리는 종목이죠. 블록, 옛날의 스퀘어. 이 주식을 한 258억 원어치를 샀대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한 350억 원어치 팔고 대신에 코인이나 이 옛날 스퀘어, 블록을 한 250억 정도 샀다는 겁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좀 팔았다라는 거는 저가 매수를 했고 이익 실현을 좀 했다라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차익 실현 좀 했나요? 예, 그래서 분명하게 이 차익 실현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가 매수를 캐시우드는 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추가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변심이라고 테슬라 팔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 자극적이네요. 자극적인 제목을 뽑은 거고요. 변심이라기보다는 수익 실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거 잘한 것 같은데요. 스퀘어 그래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핀테크 부분은 계속해서 좋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잘한 것 같고 코인베이스를 왜 샀는지는 알 수 없네요. 그거는 이제 캐티 우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거라든지 이 코인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캐티 우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파지티브하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나무 누나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약발 떨어져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근데 이거는 흥미로운 뉴스네요. 네. 그러게요. 일단은 박사님 생각은 뭐 변심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했다, 네. 수익 실현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런 이 캐티 우드 돈나무 누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또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왜 그러시지? 왜 이렇게 좋지 나? 열공3분법님이 3만 원을 보내주셨. 넌 굉장해라고 하면서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숭욱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숭욱님 괜찮아요. 헛 3만 원 다음이라니 늦었다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숭욱님도 감사하고 열공3분법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하니까 또 힘이 나네요, 그죠?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해야죠. 다음 뉴스. 자, 일론 머스크와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이런 전문가들이 머스크와 구글 연구진들이 GPT-4 이상의 첨단 AI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하자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요건 CNBC 기사고 우리나라에서도 요거 번역하는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생명의 미래 연구소 홈페이지가 게시한 공개 서한을 보니까 강력한 AI 시스템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리스크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든 후에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이 AI 설계에 관한 공통된 안전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최소 6개월 동안은 GPT-4 이상의 첨단 AI 개발을 멈추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서한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구글 딥마인드 소속 연구진이랑 딥러닝 창시자 중에 한 명이죠. 요슈아 벤지오 그리고 스튜어트 러셀 그 다음에 하바리 뭐죠? 유발 하라리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1,100여 명이 공개 서한에 지지 서명을 했답니다. 네. 근데 정작 어쨌든 이 챗 GPT-4와 관련된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는 노코멘트 했답니다. 네, 그럴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생성 AI 혁명이라고 책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책을 쓰지 않았고 책을 썼고 지난 주말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디어인 더 코어 미디어, 네. 더 THECORE, 네, 더 닷 코어. 미디어예요. 닷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제가 7가지 태제로 해서 네.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런 경쟁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 없을 거고 다만 규제는 인공지능에 대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들을 만드는 사람에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경고성 근데 의미는 있죠. 당장 6개월간 쉰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그만큼 GPT-4가 그리고 GPT-4를 공개를 했으니까 GPT-5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거는 대단히 무시무시한 진화의 속도죠. 속도. 지난주 플러그인 발표한 것도 저는 대단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경고등을 주면 정치권에서 뭔가 규제 필요하니까 우리도 빨리 공부해서라도 이런 책 사서 공부해서라도 규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회에 주는 경고 메시지지 정말 오픈 AI에다가 너네 진짜 6개월 동안 안 멈추면 큰일 나. 진짜 우리 거기 가서 항의 시위할 거야. 뭐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뭐 공개 서한에 지지를 했다니까 이슈가 됐습니다. 다음
자, 다음은 우리나라에서의 테슬라의 판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재고가 쌓였나? 테슬라 우리나라에서 최대 900만 원 폭탄 세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7,500 내리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뭐 환율로 따지면 900만 원 폭탄 세일이 아니라 가격 그러니까 프라이스 컷을 한 거죠. 그쵸. 네. 자, 테슬라 코리아가 3월 중에 출고되는 2022년식 모델 3나 모델 Y에 대해서 최대 900만 원의 할인 프로모션, 특히 프로모션 기간 안에 계약을 하면 이달 안에 차량을 즉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델 3, 모델 Y의 타이어 업그레이드, 또 색상 선택 추가 옵션 이런 것도 한 가지 무료 선택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초급속 충전 인프라도 우리나라에서 점점 다른 현대기아차에도 개방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았네요. 재고가 쌓였나? 꼭 그렇게 써야 되나요? 그러게요. 900만 원 폭탄 세일한다고 얘기하면 되지. 거기다 재고 쌓였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부정적으로 쓰려고 하는 의도가 그러니까요. 있네요. 네. 네. 그렇죠. 재고 쌓였나. 근데 또 여기 기사 내용에도 이런 게 또 있어요. 이렇게 폭탄 세일을 하고 할인을 한 것을 가지고 연식이 지난 차량 할인 판매하는 방식은 메르세데스 벤츠나 주로 수입차 브랜드가 했던 전략. 그냥 흔한 말로 재고떨이를 하려고 한 것 같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기사를 쓴 거예요. 네. 테슬라도 그런 전략을 지금 하니까 재고가 쌓인 게 아닌가라는 식의 추측도 조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흐름 전체에서 테슬라가 사실 그렇게 차라리 써야 돼. 이제야 프라이스 컷을 하냐? 우리나라에서. 네, 이렇게 썼어야지. 왜 미국이나 중국보다 늦게 우리가 왜 그치. 늦게 가격 할인을 하느냐, 폭탄 세일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 거는 정당한 비판이죠. 정당한 비판인데 이걸 자꾸 재고가 쌓였나라고 부정적으로 테슬라에다가 라벨링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뭐 현대기아차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요, 이분?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또 기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중국 쪽의 이야기인데, 자, 역풍맞은 테슬라 가격 인하 정책. 이것도 약간 부정적으로 기사가 나왔네요. 비아디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 압승했다라는 식의 기사였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가격 인하 정책이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거 아닌가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 브랜드를 선택하게 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러면서 오히려 같은 가격이면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같은 가격이면 중국의 브랜드를 사지, 중국 사람들이 왜 테슬라를 사겠냐? 그러면서 비아디를 많이 샀다라는 식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테슬라 판매가 신기록을 기록했단 말을 안 쓰고 있죠.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서 지금 올해 비아디 2달간의 자동차 판매량은 테슬라 판매량보다 약 5배 더 많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테슬라도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30% 40% 매출 성장을 이룩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BYD가 더 성장했다라는 거는 팩트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마치 판매량이 쭉쭉쭉쭉 빠지면서 BYD만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는 사실은 저거는 매우 왜곡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들이 진짜 안 좋구나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도 쓰지만 부정적으로 많이 쓰네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좀 이따 제가 바로 설명 들어가겠지만은 BYD의 실적은 좋은 건 맞아요. 네. 그런데 테슬라도 올해 중국에서 1사분기 때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기록을 깰 정도로 매출량이 증가했다라는 것, 프라이스 컷의 효과는 매출에서는 딜리버리 숫자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제가 네. 어닝스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20%대는 유지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믿음만이 아니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공정의 혁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하게 배팅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딜리버리 숫자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1, 2월에 보면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신기록을 내고 있거든요. 그쵸. 이런 것들과 함께 보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거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아쉽다. 아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테라를 보셔야 돼요. 제 생각에. 이거 좋네요. 갑자기 저도 매일매일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런스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블룸버그 이 세 개하고 가끔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이코노미스트를 보면서 테슬라 뉴스 스크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가지고서 사실은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있고 저도 공부를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한국 언론이 보도가 느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조금은 삐딱선을 타면서 보도를 하네요. 네. 그러게요. 참. 기사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열공 3분번님이
아까 좋은 컨텐츠로 배운 거에 비하면 과소한 금액이지만 그냥 성의 표시라도 했습니다. 파이팅! 일단 구독자 10,000명으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 덕에 저희가 오테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모님이 갓테라! 라고 하시면서 네. GOD 갓테라! 라고 하셨고 늘 저희에게 응원을 주시는 제주 바른마음 문문칩 연구소님이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테슬라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주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또 두 번째 준비한 주제로 가겠습니다. 빙스카이님이 때마침 질문을 주셨어요.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 1위가 비아디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에서 저가 차량 모델 2를 생산하게 된다면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비아디와의 경쟁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BYD는 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그냥 1위권 정도는 내줘도 크게 테슬라한테 지장이 없고 지금 BYD 지금 화면 보시겠습니까? 네. BYD가 2022년에 그 넷인컴이라는 건 비용을 깐 거잖아요. 네. 깐 건데 넷인컴이 무려 400%가 2022년 대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폭발적으로 대단하네요. 성장한 건 맞고요. 물론 이 통계에는 저는 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언론사들도 그렇게 통계를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플러그인을 포함시키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를 들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빼면은 뭐 전기차도 플러그인은 맞죠. 꼽는 거니까.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전기차라고 느낌이 없거든요. 그쵸. 아무리 전기차로 한 40km, 겨울에는 한 45km, 여름에는 한 55km 이렇게밖에 못 가는데 그 정도면 사실은 출퇴근은 전기차로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래서 좋은 건 있는데 소프트웨어도 후지고 뭐 진짜 조용한 거 외에는 아무런 뭐 새로움이 없고 그쵸. 익숙해져 가니까 그냥 차구나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전기차 그리고 또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의 어떤 매력들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BYD는 미국, 중국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도 전기차 판매로 통계를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근데 그거는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블룸버그 같은 언론사도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3월 29일자 매우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블룸버그 뉴스. 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긴 400% more than 400%인데 밑에 사진 밑에 제가 빨간 줄을 쳐놨는데 넷 인컴이 2022년 대비 446%나 증가했다라는 것.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판매량도 장난 아닙니다. 다음 통계를 좀 보시면 넷 인컴은 446%, 이것이 이제 달러라고 치면은 24억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에 비해서는 넷 인컴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은 것이지. 절대 수치에서는 작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시장이 우선 중국 시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 이 통계가 제일 중요하죠. 2022년에 하고 또 2023년 것도 조금 나와 있어요. 1, 2월. 자, BYD의 매출량이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되게 높게 나타나서 1년을 그린 거가 2022년이에요. 그 밑에 회색이 2021년입니다. 물론 2021, 하여튼 어느 정도로 점프업을 했는지 세일즈가 점프업을 했는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1년의 통계를 가지고 BYD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22년은 정말 BYD가 정말로 강력한 힘으로 테슬라를 당연히 이기고 치고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BYD가 정확하게 통계로 치면은 하프예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반, 순수 전기차가 반, 순수 전기차가 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의 한 반 정도가 그렇겠네요. 순수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테슬라가 순수 전기차를 더 많이 파는 데가 있고 더 적게 파는 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하프라고 할지라도 전기차 부분에서도 순수 전기차 부분에서 EV 부분에서도 테슬라를 이기고 있다. 지난 3, 4분기하고 4, 4분기는. 그리고 올해 1, 4분기를 좀 보십시오. 2023년. 그거는 2022년에 이미 넷인컴에서 400%가 넘게 성장했다고 하는 이 판매량을 더 뛰어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엄청나겠네요, 올해. 미라클 같은 수준이에요. 제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다닌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자기네들도 BYD를 보면은 어떻게 저 정도 수준의 BYD 말고 다른 전기차, 중국 전기차 보면 너무 좀 전기차로서 수준이 후졌다라고 많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BYD를 보면은 저 정도면은 가격 대비 괜찮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런 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내고 대량으로 만들어낼까? 물론 BYD의 매출에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BYD가 뭘로 성장한 회사입니까?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피처폰에 배터리 납품하면서 그쵸. 성장하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스마트폰에다가 배터리 납품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넷 인컴에는 스마트폰에 납품하는 그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넷 인컴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동차뿐만은 아니다. 그리고 BYD는 순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가솔린 자동차는 만들지 않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의 어떠한 그것도 보조금도 많이 받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할 건 하더라도 그래도 매출량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러니까 미라클처럼 정말 많다라는 것은 그러게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테슬라가 모델 2를 낸다라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모델 2는 중국 시장을 향해서 반드시 내야 된다는 건 동의하고요. 근데 모델 2를 좀 낼 쯤 되면 BYD도 또 지금도 저가 모델이 있지만 저가 모델을 더 많이 만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굳이 테슬라가 판매 대수에서 1등을 할 이유가 없다. 테슬라는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2030년 2천만 대. 2030년 제가 이런 수학을 잘 못하면 안 되는데 원래 잘하는데 2030년 2천만 대라는 걸 하면서 마진율을, 그러니까 프로핏 레이트를 20%를 유지하는 것. 이게 테슬라에게는 역사적 승리를 저는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천만 대라는 건 지금까지 역사상 만든 회사가 없어요. 그건 2천만 대를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판 회사가 토요타인데 연간 생산량이 1,000만 대 미만, 900만 대 조금 넘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 2등이 폭스바겐 900만 대 좀 육고, 현대가 3위까지 올라가는데 600만 대 좀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감히 자동차를 2천만 대를 판다? BYD는 2천만 대를 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국 시장이 커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좀 보십시오. BYD가 그래서 중국 시장을 떠나가지고 정말 지금 BYD가 풀 익스펜션 페이즈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시장을 확대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는 중국 시장을 넘어서 나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유럽에도 상륙을 했습니다. 세 개 국가에 상륙을 했어요. 노르웨이, 덴마크, UK. 우선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시장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시장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노르웨이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수요가 되게 큰 거죠. 여기에는 전체 신차 판매량이 79%나 80%가 전기차를 차지하고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우선은 제가 말이 빠르답니다. 천천히. 그래서, 네, 노르웨이에서는 워낙 근데 테슬라도 많이 팔리고 있는 지역이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작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좀 큰 시장이 UK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쵸. 영국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BYD가 이 세 개 국가 들어갔다는 거하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태국을 들어갔고 그다음에 호주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호주도 그렇게 자동차 시장으로는 땅은 크지만 큰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를 확장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공급망과 배급망을 만든다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베트남에 있는 윈페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트남에 윈페스트라고 있는데 윈페스트도 미국의 배터리 공장과 생산 공장, 자동차 생산 공장, 유럽의 배터리 공장과 자동차 생산 공장을 지금 짓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마저도 나오고 있는 전기차가 유럽과 세단형인데 유럽과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미국 시장을 위해서는 SUV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 시장의 그 경쟁의 가열도라는 것은 앞으로 더욱더 뜨거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빈그룹, 그러니까 베트남의 빈페스트 같은 경우는 정부가 미는 국가,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과거식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재벌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는, 이것저것 다 하는, 안 하는 거 없는. 정부가 엄청 지원해주고. 과거에 독일에 있는 친구가 한국에 잠깐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제일 놀랬던 거는 자동차가 삼성인 거 보고서 놀랬어요. 사실 삼성 르노인데 브랜드만 빌려 쓰는 건데. 삼성이 자동차도 만들어? 이러면서 야, 안 하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그거는 했다가 실패한 거고 그런데 우선 그 판매하면서 브랜드만 조금 빌려준 거다. 시도는 했었죠. 네, 시도는 했었죠. 네. 그래서 이 빈페스트는 조금은 저 빈페스트래요. BYD는 너무 우리가 우습게 볼 필요는 없다. 우습게 볼 필요는 없지만 BYD가 잘 된다고 해서 너무 과장되면서 분명히 한국에서는 그렇게 아까 썼잖아요. 뭐 BYD가 뭐 폭발적으로 앞서가 물론
그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우려했죠. 미중 갈등이 강화되면서 반미 정서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것은 테슬라나 애플에게는 치명적이다. 그렇죠.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중 갈등이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되는데 만약에 정말 미국이 지금 전략 노선을 완전히 바꿔서 소련처럼 아예 적대 국가로 중국을 인정하지는 아직 않고 있어요. 적대 국가로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사실은 테슬라 주가에는 재앙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서 2천만 대를 판매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미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구매력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인도 시장이 아무리 커도 인도네시아 시장이 커져도 아직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구매력이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중산층 이상의 국민소득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테슬라가 팔리는 거고 애플이 팔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중 갈등이 강화되지 않는 걸 변수를 제외로 본다라면 BYD의 성장에 너무 목매달 필요는 없다. 충분히 테슬라도 2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그냥 2위가 아니라 매출을 증가시키면서 딜리버리를 증가시키면서 2위를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리비앙 봐야죠. 리비안입니다. 주주 우리 테슬라 구독자분들 중에서 리비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있을 건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 댓글 한번 써주세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가슴 아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가부터 보면 리비앙 가장 높았던 120달러에서 지금 12.96달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과거에 한 8월인가 9일에 어디서 리비안하고 루시드를 한번 비판했다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해. 다시는 리비안과 루시드를 까는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하면서 거친 댓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이 저가 매수 때가 아니냐.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리비안 주가보다 안 좋은 게 루시드잖아요. 네. 한 번은 오를 거예요. 언제냐면 전 리비안하고 루시드가 죄송한 얘기지만 매각되는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M&A 당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GM이라든지 포드가 리비안이나 루시드를 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냥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뭐 자연스럽게 매도하시겠지만 매도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은 저가 매수 시기는 아닙니다. 갖고 계시는 거는 존버를 하시되 매수를 더 이상 하는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물론 저랑 생각을 다르게 갖고 계실 분들 저는 이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선 리비안이 우선은 좀 더 많이 만들겠다. 예상치보다 왜냐하면 작년에 리비안이 25,000대 만들었어요. 25,000대 만들었는데 올해 5만 대 만들겠다 한 이유는 자꾸 이 주가 하락에 대해서 너무나도 주가 하락이 되니까 그래 생산량 늘려볼게라고 지금 자신들의 것에 의지를 밝혀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유는 뭐냐면 리비안의 현금 잔고가 너무나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하지 않으면 현금을 다 써야 돼요.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좀 땡겨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리비안은 필사적으로 주가를 방어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주가 방어가 핵심이 뭐냐? 생산량이에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리비안하고 루시드의 장밋빛 전망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생산량, 제가 테슬라에서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프로덕션 캐파시티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리비안이 작년에 예상보다 월가의 예상보다 한참 모자란 25,000대 겨우 만들고 말았다라는 거고 루시드는 더 처참합니다. 10,000대도 안 되죠. 7,000 몇 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상승시키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5만 대에서 타겟을 62,000대로 올해 올리겠다. 원래 5만 대를 본인이 스스로 좀 예측을 했었는데 62,000대로 올리겠다고 얘기한 건데 월가에서는 62,797대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가 예상을 딱 맞춰주는 거죠. 그럴 테니 우리 주가 그렇게 떨어질 일 없다라. 그러니까 왜? 최소한 월가의 예상치는 맞춰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컨센서스를 맞추면 주가는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주가 방어에 나서고 있어요. 근데 주가 방어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서는 캐시 번이라고 하죠. 캐시 번에 대한 컨선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적 기사냐면 3월 2일자 초기 기사인데 이미 뭐라고 하냐면
제가 밑에 검은색으로 또 표시를 네. 했습니다. 캐시. 지난 그러니까 프리비어스 쿼터에 비해서 2 빌리언 20억 달러의 캐시를 번했다라는 거예요. 20억 달러에 번했는데 이 번 속도를 보시죠. 여러분 2022년 12월 30일 날 리비안이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고가 121억 달러였어요. 달러. 근데 그보다 더 앞선 9월 30일 날은 140억 달러였어요.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분기 딱 그러니까 3, 4분기 끝났을 시점이고 4, 4분기 끝났을 시점이잖아요. 20억 달러가 사라졌네요. 20억 달러가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벌써 아까 이 기사에 보면은 또 올해 1, 4분기 때 프리비어스에 비해서 벌써 3월 초인데도 벌써 20억 달러가 또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분기마다 최소 20억 달러가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월가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12월 30일 날 연말에는 60억 달러밖에 안 남을 거다. 현금이. 이거 이 현금으로 뭐 하냐면 새로운 공장 짓고 그쵸. 어셈블리 라인 짓고 원자재 사오고 타이어 사오고 유리 사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현금이 리비안이 줄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주가 방어밖에 없어요. 주가 방어는 또 뭐냐? 프로덕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생사를 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 뭐 리비안의 경영진들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리비안의 문제는 뭐냐면 램프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램프업 구간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램프업 구간. 그 규모의 경제에서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곡선으로 들어가 줘야 그로스 마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로스 마진 생기고 프로핏이 나올 때부터 여러분 2019년에 모델 3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테슬라가 램프업 구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 오면서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가파른 램프업 구간은 작년에 들어왔어요. 작년에 들어왔고 올해도 램프업은 유지시켜 줄 거거든요. 네. 이때부터 그로스 마진이 지금 당연하게 리비안은 적자죠. 저렇게 번아웃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캐시 번을 하고 있을 테니까 테슬라는 램프업 구간에 들어오면서 프로핏 레이트가 페라리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동차가 이렇게까지 20%대까지 나오는 거는 정말 생산의 기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요 이유가 있어요. R1T가 있고 R1S가 있어요. 모델이 다 두개 있어요. T가 흔히 말하는 픽업 트럭이고 이거는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생산도 잘 안 되지만 시장이 멕시코, 미국, 캐나다로 제한돼 있어요. 좁아. 그렇죠. 마진율은 높아요. 마진율은 높은데 지금 무슨 생산도 못 맞추고 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R1S가 뭐냐면 이것이 그래서 SUV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다 수출하려고 하면 우선 영국부터 수출하려고 해요. 근데 유럽에서 대형 SUV는 잘 안 팔립니다. 그렇죠. 유럽에서 이제 그러니까 영국 브랜드지만 지금은 이제는 인도 회사죠. 랜드로버. 랜드로버가 인도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인도 회사인데 처음에는 BMW에 팔렸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이제 인도로 간 케이스인데 랜드로버가 영국에서 런던이라든지 대도시에서는 안 팔리고 도시 외곽 지역에서 팔리는 차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SUV를 도시 시내에서 많이 타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도심 내에서는 SUV 탈 생각 꿈도 잘 못 꿉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아마존이에요. 지금 리비안이 아마존하고 계약을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마존하고 계약을 하면서 벤을 뭐 10만 대 납품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 확 올랐잖아요. 그렇죠. 10만 대 납품한다 그랬는데 아마존이 납품수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 요즘 아마존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벤이 10만 대가 당장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아껴야죠. 그러니까 아마존도. 연 단위로 납품하는 숫자를 줄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 리비안 입장에선 그러면 다른 데라도 팔아야 되는데 이 벤을 아마존밖에 못 파니까 독점적으로 계약을 했으니 여기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램프업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비안도 밴을 만드는데 밴이 램프업 구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10만 대 정도 납품을 몇 년간에 해줄 때는 램프업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도 마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리비안 입장에서는 아마존에다가 밴을 만들어서 판매할수록 적자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는 빨리 램프업 구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게요. 이 램프업 구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6만 대 생산해도 아마 램프업 구간에 못 들어갈 겁니다. 6만 2천 대. 그러니 이 자동차 모델의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이 부분이 필요한 거고 아마존의 트랩에 함정이 걸렸어요. 그러게요. 이 함정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리비안한테는 대단히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리비안 저도 생존했으면 좋겠어요. 멋진 자동차를 만들었고 멋진 회사고 이런 데는 예를 들면은 GM이라든지 크라이슬러 그러니까 스텔란티스 또는 폭스바겐이나 벤츠랑 협업하려다 협업 깨졌죠.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면 포르쉐 정도가 요즘 주가 오르잖아요. 유럽에서 포르쉐 독립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 할 수 있는 규모거든요. 12달러잖아요. 12달러. 1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보기엔 바로 적대적 인수합병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까지도 이미 처해 있다. 즉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리비안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만약에 리비안. 진짜로 도박처럼 저가 매수 하실 거면 이거는 합병을 보고 저가 매수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M&A 소식이 나올 때 오르니까요. 급등하면 그때 팔아야 되는 네.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네네네. 거. 뭐 인수하는 쪽에서도 보통 한 20-30%는 올려주니까요. 그렇죠. 네, 뭐 그거를 생각하시면 지금의 저가보다는 20-30%가 오를 수 있지만 그거는 저가에서 20-30% 올리는 그쵸, 거기 때문에 그쵸.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손실 규모를 좀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루시드도 보죠. 루시드 모터스. 루시드는 주가가 사실 더 처참한데 가장 29일 소식이에요. 가장 따끈따끈한 그러네요. 소식입니다. 1,300명 해고하겠다. 해고했네요. 아이고. 근데 이게 몇 퍼센트냐면은 18%예요. 전체 직원의 네. 거의 20%거든요. 근데 뭐 다 모든 것을 뭐 자동화한 것이 아닌데 로봇이 생산하는 것이 그쵸. 아닌데 이건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300명 해고하는 조치는 대단히 루시드의 주가에 저는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루시드도 문제가 뭐냐면 지금 7.7달러잖아요. 네. 물론 이제 루시드는 이제 리비앙처럼 140달러까지 올라가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50달러를 넘겼던 것들이 두 번이나 있는데요. 과연 이걸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사우디에 투자도 받고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 좋은 소식은 있지만 그리고 루시드도 공장 확장하겠다, 리비앙도 공장 확장하겠다, 그러니까 공장 확장까지 하려면은 그때까지의 캐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캐시를 어떤 식으로 주식시장에서 7.7달러 하는데 이걸 주식시장에서 마련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또 사우디 같은 데서 또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것까지 견뎌야 되는데 모델이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루시드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의 이 특징인데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인가요? 미국 시장일 거예요. 블룸버그 최근 데이터로 제가 노스 아메리카니까 북미네요. 북미니까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 하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 요 초록 색깔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2021년 1월에 79%였다가 지금 12월 정도에 72%로 떨어진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시장 지배율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경쟁 상대가 생겼으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 자 검게 표시된 데가 누구냐면 포드예요. 포드. 그 다음에 회색별로 하면서 원래는 GM. 되게 작았는데 지금 되게 커지고 있는 데 있죠. GM이네요. GM이에요. 그리고 되게 얇은 이것도 마치 되게 얇았는데 점점 두꺼워지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폭스바겐. 하늘색이 폭스바겐. 네. 그러니까 이 폭스바겐이 물론 그렇게 두꺼워지고 있지 않지만 있어요. 그리고 아더스에 뭐가 있냐면 루시드하고 메르세데스하고 닛산하고 리비안이 있는 거예요. 자, 요 정도 규모로 시장 규모로 램프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생산이 안 되니까 안 팔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오히려 더 강력한 테슬라의 경쟁 상대는 누구냐면은 포드하고 GM이에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힘내려고 하고 있는 폭스바겐 정도. 폭스바겐 아직은 뭐 디아덜보다 작지만. 디아더스보다는 작지만 그래서 오히려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할 것은 포드하고 GM이 이 비율을 얼마나 확대하는가 또 유럽 기업인 폭스바겐이 이 비율을 북미에서 얼마나 확대하는가에 따라서 테슬라의 실제 진정한 경쟁 상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여러분 전기차만 만든다고 해서 리비안이나 루시드를 보셨지만 이제 테슬라의 경쟁 상대는 오히려 전통적인 자동차 카 메이커들, 트래디셔널 카 메이커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네. 점. 만약에 포드가 무스탕이라든지 뭐 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도 재미있어요. 네.
이게 북미에서 팔리고 있는 자동차의 그 판매 모델이네요. 대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모델 3하고 모델 Y가 압도적이죠. 그렇네요. 이게 작년 12월이에요. 어허. 작년 12월 판매했는데 무스탕 보세요. 무스탕 마흔 같은 경우도 대단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러게요. 테슬라 모델 S, 테슬라 폭스바겐. 모델 S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 역시 미국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폭스바겐 ID4도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리비앙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누구예요? F150. 그쵸. 호드 F150이 픽업 트럭. 네, 픽업 트럭이죠. 이게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이거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생산량을 못 맞춰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순위에도 리비앙하고 루시드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캐딜락은 GM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모델 X마저도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작년 12월로 본다라면 왜 루시드는 작년에 만든 게 토탈로 7,000대니까. 7,000대. 예. 아, 안 된다는. 그리고 이제 루시드가 얘기하는 것은 모델 3 경쟁 제품을 2024년이나 2025년에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테슬라는 모델 2 내놓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한 발짝씩 늦어요. 한 발짝씩 늦으면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인수할 수 있냐면 사우디에서 인수하거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캐시 버닝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주가 시장에서 이렇게 안 받쳐주면. 그래서 오히려 좀 이러한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물론 차는 잘 만들어요. 루시드 같은 경우 OS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정말 테슬라의 과거가 모델 S 만들 때 이거 떠오른다고 얘기할 정도로 루시드는 차는 좋고 리비앙도 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루시드랑 리비앙 갖고 있는 사람들 너무 가슴 아프실 텐데 제품이 좋다고 해서 와, 저 제품 좋아. 주식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품 좋아서 제품 사는 것과 주식을 사는 건 여러분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주식은 경쟁 관계와 이 회사가 결국 가서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뚫고 일어나서 프라핏을 내줘가지고 주식의 원래 근본 목적은 뭐예요? 주당 순이익이에요. 배당금이에요, 그쵸. 배당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주식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배당금을 줄 수 있는가? 배당금을 주려면은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프라핏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프라핏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자동차 기업이 프라핏 내기 되게 어렵다던데 프라핏은 유일하게 램프업이 돼야지 램프업 구간으로 들어가야 생산 공정이 낼 수 있다는데 그것이 루시드를 판단하고 리비안을 판단하는 근거지. 차 시크하고 멋있고 정말 이쁘고 튼튼하고 잘 만들었다? 이거는 또 다른 아니에요. 얘기죠. 다른 얘기예요. 또 다른 여러분, 이건 얘기죠.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상품을 구매하는 건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제가 GM이나 포드 쪽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일 겁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라이브를 오늘 좀 길게 했네요. 예. 저희가 오늘은 1시간 반 정도 라이브를 쭉 했는데 지금도 126명이나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자, 이렇게 이 박사님의 경쟁사들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비아디, 루시드, 리비안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비아디 정도가 좀 많이 팔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 또 테슬라의 판매량과는 또 이건 다른 얘기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꿀잼이었습니다. 라고 한모님이 감사합니다. 핫님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박사님의 이 내용 오늘 해주신 내용 너무나 좋았다면 뭐 하셔야 되죠? 슈퍼챗이라는 감사의 표시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닙니다. 구독자를 늘려주세요. 구독자도 늘려주시고 우리 박사님이 쓰신 책도 함께 보시면서 더 좋은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120명이 넘는 분들과 오늘 함께 라이브를 했는데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저희 오테라를 알려주시면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마무리 해봐야 되겠죠? 네.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라이브 해주셔가지고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잘 쉬시고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